이걸 이름을 박형순 군지법이라고 하면 판사들 무서워서 일을 하겠습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국민이 화를 내고 또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지적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과도하게 다루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건 상권 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상의 어떤 대원칙 이걸 지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한석 기자 대신에 스페셜 게스트 SBS 법조팀 에이스입니다. 강채원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랑 스튜디오가 친합니다. 스튜디오가 헌합니다. 그죠? 예. 예. 무슨 그 인물 차이가 많이 나는구만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상당한 호감을 갖고 계신데. 그럼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도 안 바쁘시죠? 네, 안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예. 까투리 타령 어때요? 설마 이 노래 나올 줄 몰랐죠. 네, 정말 이 멋이 노래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법원이 허용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대요. 특히 여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법원이 이 결정문을 아예 공개해버렸더만요. 강채원 기자가 보기에 이 강채원 기자가 이 결정문 다 봤을 텐데 네네. 이 재판부가 집회를 허용한 이유가 뭐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약하자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뭐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감염 우려가 좀 적어 보인다라는 이유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의 5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제 그 선거국민투쟁본부는 일부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파만파라는 이제 그 단체가 신청한 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이제 실제 집회 시간이 이제 그 좀 비교적 짧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 인원 당시에 신고된 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다 해서 이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뭐 이제 집회 자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허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집회 자유는 헌법상 권리인데 그거를 하게 하냐 못하게 하느냐의 판단을 구한 건데 이게 뭐 제약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달랐겠지만 허용해야 되냐 말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헌법적 권리니까 용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재판부 논리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집회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같은 조항에서 이제 보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근데 그거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제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하라. 근데 이제 법률로서 제한하는 게 우리가 집시법입니다. 거기 보면 뭐 어디 인근에서 뭐 청와대 근처에서 뭐 그런 것들 막 있잖아요. 외국 공간 근처에서 못하고 법률로서 제한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웬간하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폭력기 허용하라는 취지거든요. 입법부에 정한 법률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하지 마. 이게 웬간하면 그렇게 금지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폭력기 인정하는 것이 대세죠. 그래서 재판부도 폭력기 이제 인정을 해준 건데 그런데 결과가 재판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역산해가지고 그럼 당시에 당신이 못하겠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재판부를 막 비난하는 게 옳은가라는 문제는 남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아쉽긴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아예 못하게 해서 광화문이 깨끗했으면 토요일 날 그러면은 사실은 진단검사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확진자 수도 좀 줄긴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쉽지만 당시에 그 재판부가 이걸 무슨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결과로 역추적해가지고 비난하는 건 저는 사실은 좀 과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좀 과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막 박근혜 전 대통령 막 탄핵 그때 막 촛불 집회 막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집회를 뭐 금지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다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 광화문 집회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잘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허용했는데 당시에 불상사가 좀 일어났다. 그럼 또 그걸 결과론을 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밤에 촛불 들면 잘못될 수 있는 건데 왜 허용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결과론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는 얘기죠. 강채원 기자가 취재본 바에 뭐 법조계 의견은 어떻던가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은 법원의 논리대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이번에 결정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집회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금지한 거는 이번에는 뭐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제 가지고 이제 금지를 했던 건데 당시에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판단 미스가 됐는데 당시 이제 8월 14일 그 전까지는 사실은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다가 그 주말을 계기로 해서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미처 그 고려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당시 결정문을 보면 감염 우려가 적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뭐 질병관리본부장이 뭐 이제 뭐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그 판사가 박형순 판사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법원은 법원의 논리대로 판단을 하는 거는 뭐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좀 답답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판단 미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또 시민들이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만 놓고 보면 법리를 판단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시대적 감각이라 그럴까 상황적 감각을 좀 예민하게 발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던데요.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이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이현욱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인데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내용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회시위법인 행정소속법 개정안인데 이제 그 이제 약칭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네이밍을 잘 한 거죠. 박형순 금지법이 이제 뭐 이번 사태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이제 감염병법 및 재난안전관리법상 집회 제한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같은 데가 그런 그 구역이 된 거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법원이 이번처럼 이제 그 집회 허용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할 때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는 어때요? 일단은 법률적인 거는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위헌성이 있다. 위헌성.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 최소한 한도 내에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회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언론 출판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방송 다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예외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법은 좀 약간 저 순서가 앞뒤가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질적 허가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칙적으로 얘들 지금 집회 제한 지역이야 이거 못해. 왜냐하면 감염병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해. 무조건 못해. 그리고 법원이 결정했으면 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허가의 폭을 넓히냐에 따라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랑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으나 이 법안을 만들 때 원칙적 금지해놓고 예외적 허용 그다음에 원칙적 폭넓게 인정하는 예외적 금지 이거 뒤바뀌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으로 법원에 결정했을 때 허가하는 이 그 구성이 좀 위헌성이 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법원이 사실은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걸 허용하고 판단하는 허가의 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좀 약간 정신적일 수도 있는데 법안 만들 수는 있습니다. 통과하면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문제 있으면 뭐 헌법소원에서 뭐 위헌 판단하겠죠. 근데 이걸 이름을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하면 판사들 무서워서 일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6825번 쓰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김태현 변호사님 너무 답답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정광훈 목사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사랑제일교회를 완전 폐쇄 조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정광훈 목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격리시킨다는 게 이제 구속인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자가격리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죠. 예, 이제 보석 취소를 검찰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청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걸렸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다 병이 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서 이거는 보석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정치적인 그런 거 다 떠나서 보석 조건 어겼으니까. 그리고 아마 감염법 위반법에 대해서 저는 실형에 선고될 거라고 이게 없어 있어 공직선거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감염병 위반법 혐의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실형 선고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 뭐 네. 말씀하셨으니까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박형순 금지법에서 이제 이게 네. 판사들 무서워서 일하겠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도 좀 궁금한데 지금 여당에서 저요? 지금 집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집회를 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가끔 보면 뭐 선명성 경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 여당이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라는 말도 막 쓰잖아요. 그죠? 판사 뭐 국정농단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정치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국민이 화를 내고 정강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나 또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잘못됐다. 또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지적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거는 주권자로서 저는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과도하게 다루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건 상권 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상의 어떤 대원칙을 지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표현할 때는 굉장히 절제되고 자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좀 과하다.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은 판사들 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가능할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판사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석을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주제 저한테 요즘 물어보는 얘기들이 미치겠네 정말. 자 다른 주제 얘기해 볼까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언제 합니까? 네, 27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로 따지면 모레 이제 목요일 날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목요일 이거 바로 발표하는 건가요? 네, 목요일 바로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래? 이제 어제 인사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사위를 하면 그동안 이제 그 인사위 당일날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다음날 하거나 이랬는데 오늘 이제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제 개편에 맞춰서 또 이제 인사판을 짜기 위해서 이제 27일 날 이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뭔가 내놓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례적으로 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요식행위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사판을 법무부랑 검찰이 다 짜놓고 이제 대신에 이제 뭐 좀 뭐 변호사, 판사,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거의 뭐 그냥 승인하는 정도, 예, 그 정도 뭐 거수기까지도 아니고 찬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심의하고 막 그냥 끝나는 정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뭐 좀 보도 자료까지 내서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형사 공판 검사들 뭐 이제 뭐 적극 우대하고 뭐 이거 뭐 항상 하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뭐 차장급 보직자 같은 경우는 뭐 현안 사건 뭐 이런 거를 우려해서 뭐 필수 보직 기간을 고려하되 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거 최대한 존중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몇 기 이상이 차장 보직, 몇 기 이상이 부장 보직 뭐 이런 거는 원래 있는 원칙이긴 합니다만 어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발표를 한 게 이게 최근에 이제 인사 가지고 잡음과 뭐 정치적 해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요컨대 약간 이제 법적의 용어를 쓰자면 형사 공판부 우대하면 특수부 출신들은 배제하는 거고 홀대하는 거고 되게 특수부 출신들이 윤석열 총장이랑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럼 결국 윤석열 견제는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기사도 이제 어제 나오면서 계속 다들 뭐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또 배제될지 여부가 관심사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거의 다 날아가서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저기 뭐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나 이쪽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아니, 사실은 실제 그 부장급들 수사하는 라인에는 부장급들은 좀 있죠. 근데 이제 윤 총장 측근이 누구냐라고 이제 주로 분류할 땐 주로 예전에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대검 뭐 중수과장 할 때 그 밑에 있던 특수통 라인들인데 사실은 뭐 한동훈 검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라인들인데 뭐 다들 좌천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장검사급 중에 몇 분 계신데 뭐 이제 거의 막 이제 막내급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굳이 얘기하면 저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친소감과 같이 이제 근무하고 이제 같이 호흡을 맡은 거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검 중수과장 세 단계예요. 대검 중수과장 때 그다음에 대검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국정원 댓글팀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특검팀이 있을 때 이게 세 개를 거치면서 같이 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사단이라고 하면 정의를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부장 중에서 2사람 남아 있어요.
이름 얘기 되겠죠? 아니 공인이니까. 경험인데 뭐. 네, 김태용 공공형사 2부장하고 네. 이복현 저 경제형사 범죄 이름이 요새 내년 특수사부였는데 경제범죄 형사부장 예. 이렇게 남았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은 국정원 댓글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자천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같이 이제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런 사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단이라고 본인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 김태용 공공형사 2부장 같은 경우 뭘 하냐면 저기 울산 선거 울산 의혹서 이거 하고 있죠. 청와대 울산시장 네, 선거에 네. 개입한 의혹. 그렇죠. 그거죠? 그거 하고 있고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 하고 공교롭게 있거든요. 두 사람이 다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지금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예,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1월 달에도 부장에서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사람만 남았거든요, 중앙에.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보고 있는 거죠. 이 두 분의 거치가 사실 기자들이 보는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예, 가장 큰 관심사긴 한데 사실은 이게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이라고 예. 했을 때 1년이 채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뭐 교체가 될 대상이긴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수사가 마무리 안 되면 스테이 시키나요? 그냥 잔류시키나 아니면 그냥 그래도 이동을 시키나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뭐 그 가만히 되는데 사실은 근데 이 수사들 자체 이 두 수사 굉장히 중요한 수사긴 합니다만 이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 두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는 그 수사가 뭐 축구로 치면은 거의 후반 막판까지는 지금 갔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또 시끌시끌하겠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인사유예하고 나서 많이 발표를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석을 좀 많이 깔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 인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장 인사가 우리가 이렇게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부장인데 검사장은 그럴 수 있죠. 야 중앙지검 누가 갔어? 대검 반부부장 검찰 누가 많이 했잖아요. 검사장 인사 때 뭐 찬성 반대 뭐 비판 뭐 격려 여러 가지 했는데 양쪽 의견이 있었죠. 부장 인사까지 우리가 야 이거 누가 날라갔으니까 이게 무슨 의도고 뭐고라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건 뭐 좀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제가 이한석 기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물어봤을 질문인데 강창 기자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이런 인사를 앞두고 대충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총장은 알겠죠? 뭐 윤석열 그렇겠죠. 총장 대충 예, 알 예. 텐데 심사가 어떻던가요? 불편해요? 윤 총장의 심사 네. 말씀이신가요? 제가 어떻죠? 그 정확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전해들은 풍문으로 얘기하면 뭐 씩씩하게 출퇴근 뭐 정시에 잘 하고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그 제가 마음속까지 뭐 어떻게 들어가 보겠냐마는 검찰 이제 개혁 앞으로 이제 바뀔 검찰 사실 굉장히 이제 직제 개편이 되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단순히 네. 검찰총장의 권한이 약화되고 강화되고를 떠나서 이제 뭐 공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뭐 부장급 인사를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인사 이후에도 그러면 사표 내는 분들이 많을까요? 검사들 중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검찰도 그렇고 이제 부장 때 사실 몇 번 한두 번 물 먹었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검사장이라면 모를까. 부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좀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겁니다. 사표를 내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인사에 불만을 품고 뭐 한두 명 정도는 모르겠으나 정말 뭐 집단 줄사표가 있을 건가? 저는 부장 인사의 특성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검사장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른바 물 먹었다가 화려하게 부활하신 분의 대표적인 분이 지금 총장 아니에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총장이라 네. 이제 뭐 조금 물 먹었다고 이른바 사표 내고 그러는 문화는 많이 그렇죠. 희석된 것 같아요. 시작됐죠. 그 사실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워낙 지금 유명해져서 그런데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사장 2번인가 아마 탈락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물 먹었다가 화려하게 복귀한 사람들이 뭐 보수 정권 하에서도 있고 진보 정권 하에서도 있고 뭐 숱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인사 물 먹었다고 사표 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죠. 뭐 줄사표라고 할 정도까지만 사표를 많이 내지는 않겠고 실제로 뭐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그래도 이제 내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 안팎을 둘러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검사들도 많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뭐 사표를 내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 드려보는데요. 수사심의에 열었던 두 안건 네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최종 결정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그때 압수수색하면서 사실은 이거 깼죠. 깼는데 이미 이제 그냥 무시한 걸로 네, 결론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소를 못했죠. 기소를 못했는데 아직 뭐 종결하진 않았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고요.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삼성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당시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까 저희가 언급한 그 이복현 부장 검사가 수사팀장인데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 교체 대상으로 강력하게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결론을 지을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아직까지 아무 결론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군요. 제가 봤을 때는 불구상이 맞아요. 아니면 그러면은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완전히 형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제도 자체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수사심의 자체가. 그건 이제 이후에 제도를 개선할 문제고 현재까지 있는 제도니까 거기서 말 안 들을 거면 못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강철환 기자 해보니까 어때요? 네. 할만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굉장한 의지를 아,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네, 예. 휴가 가신 분이 괜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 지금 자다가 벌떡 깼을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동 까투리는 김태현 변호사, 강채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